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에게 하나의 지옥을 선사했다.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사랑의 대가로 지옥을 선사한 사랑,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우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 살펴볼게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체코 프라하를 배경으로 삶의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에서 방황하는 토마시, 테레자, 프란츠, 사비나라는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운명이라고 믿는 여자를 부담스러워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토마시, 그를 끝까지 믿고 싶은 테레자, 자유로운 영혼의 사비나, 안정된 일상을 누렸지만 사비나에게 매료된 프란츠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가벼움을 지향하는 사비나와 토마스, 이들보다 무거움을 지향하는 테레자와 프란츠로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나뉩니다. 하지만 관계의 가벼움을 추구했던 토마스는 테레자가 여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동정과 연민으로 고통받게 되고 가벼움은 무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토마시는 능력 있는 외과 의사이며 이혼남의 바람둥인데 그는 첫 번째 부인과 2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하나 얻었지만 이혼 소송으로 갈라섰습니다. 양육권도 부인이 가져가고 월급의 3분의 1을 매달 모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그는 전혀 절망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아들은 부주의했던 하룻밤 인연에 따른 결과로 부성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선 전 부인에게 선물을 주거나 웃돈을 줘야 했는데 토마시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전 부인이 가로막자 다시는 아들을 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로써 부인, 아들, 게다가 그의 어머니, 아버지와도 척을 지게 되었지만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자유연애를 즐기는데 짧게 만나는 여자는 최대 3번, 길게 만나는 여자는 3주 이내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200여 명의 여자를 만났을 정도로 무척 가벼운 연애를 선호하는데 여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상반된 감정의 타협점에 에로틱한 우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시는 테레자를 만나는데 그는 여자와 관계를 갖고 나면 바로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오거나 여자를 자신의 공간에서 쫓아냈지만 테레자와 관계를 맺은 날 밤 그녀는 독감을 앓습니다. 테레자는 어린 시절부터 주정뱅이의 계부와 그 누구보다도 가벼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구애하는 9 남자 중 가장 남성적인 남자를 고릅니다. 예정에 없이 테레자를 가져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그녀는 결혼을 후회했는데 결국 그녀는 사기꾼 남자와 바람이 났고 가장 남성적인 남자는 너무 슬퍼 경솔한 행동으로 잡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테레자의 어머니는 두 번째 사기꾼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테레자에게 돌렸습니다. 테레자는 15살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버는 돈을 모두 어머니께 바쳤고 집안에서 어떠한 권리, 특히 사생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활 환경은 테레자가 끊임없는 신분 상승을 꿈꾸기를 바라고 한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바라는 무거움의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토마시는 열이 펄펄 나는 그녀를 쫓아낼 수 없어 일주일 동안 테레자와 함께 자기의 집에서 지내는데 잠든 테레자를 보면서 그녀가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버려진 아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파라오의 딸이 어린 모세가 담긴 바구니를 강물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면 구약성서도 없었을 것이며 폴리보스가 오이디푸스를 줍지 않았다면 소포클레스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은유법에 사로잡혀 토마시는 테레자를 사랑해 동거를 시작하지만 그의 여성 편력은 끊이질 않고 그러면서도 둘은 오래도록 함께합니다. 한편 테레자는 토마스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바람둥이 남자라는 걸 알자 토마스가 다른 애인들과 함께 자신을 권총으로 쏴 죽이는 꿈을 꿀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토마스는 그런 테레자를 잡아두기 위해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자신의 친구의 개의 새끼를 데려와 안나 카레리나의 이름을 따서 카레닌이라 이름을 붙인 강아지를 키웁니다. 또 사바나의 도움으로 웨이트리스에서 사진 기자로 취직한 테레자는 프라하의 봄의 현장과 관련된 사진을 찍으며 직업적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체코를 점거하고 정세가 혼란해지자 테레자는 토마스의 바람기를 억누를 겸 스위스에 취리기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약함만 느낀 채 토마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테레자는 편지만 남기고 혼자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토마스는 잠시 홀가분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테레자와 함께 보낸 7년간의 시간을 잊지 못하고 닷새 만에 테레자가 살고 있는 프라하의 아파트로 뒤따라 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테레자는 토마스의 바람기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어 토마시를 이해하기 위해 사비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생활을 하던 토마시는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무지로 저지른 불행에 스스로 눈을 뽑고 장님이 되어 테바이를 떠났던 이야기를 언급하며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잡지에 투고합니다. 당신의 무지 탓에 이 나라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자유를 상실했는데 자신이 결백하다고 소리칠 수 있나요? 자, 당신 주위를 돌아보셨나요? 참담함을 느끼지 않나요? 당신에겐 그것을 돌아볼 눈이 없는지도 모르죠. 아직도 눈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테바이를 떠나시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잘 나가던 외과 의사에서 시골의 무료 진료원으로 그리고 다시 창문 청소부로 전락하고 테레자도 과거 소련 침공 사진을 찍은 탓에 언론사에서 쫓겨나 바텐더가 됩니다. 이 와중에 여전히 바람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토마스가 무척 원망스러워 테레자도 우연히 접근한 한 남자와 외도를 시도해 보았으나 극도의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에게 접근한 남자가 협박을 목적으로 접근한 비밀 경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는데 잠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감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바람기가 많은 인물이지만 진심으로 테레자를 사랑하는데 청소부로 일할 무렵 자신과 비슷한 심성을 가진 아들 시몬과 기자가 찾아와 정치범들에 대한 탄원서를 요구했습니다. 토마스도 이 정부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 테레자의 안전에 위협이 가지 않을까 꺼려 결국 거절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코의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토마스도 늙고 병든 상태인데 토마스가 위경련을 일으키자 테레자는 지방으로 내려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토마스는 테레자의 말에 따라 시골로 내려가서 트럭 운전수 생활을 하면서 감시하는 경찰도 바람기를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여자들도 없는 시골에 안착하며 안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테레자는 한편으로 도시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토마스를 나락으로 이끈 것은 자신이 아닐까 하며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자신이 한 행동들이 토마스가 더 이상 강하지 않아 그녀 품에서 토끼로 변할 때까지 매번 그에게 타협을 강요했던 공격적인 강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런 시험과 의심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토마스의 아들 시몬과 시바나의 대화에서 그들은 트럭 사고로 인해 사망했음을 알려줍니다. 한편 자유분방하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비나는 그 대가로 조국 체코의 예술과 아버지 그리고 진지한 애인 프란츠를 배신해야 하는 외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고수합니다. 토마스의 친구이자 화가인 사비나는 기존의 가치에 무언가 추상적인 의미를 더하는 것, 즉 우상화, 회귀화, 신격화 등을 모두 부정합니다. 독일의 정치단체가 사비나를 자유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했을 때 나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키치예요. 라고 말하며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것만을 긍정하는 키치와는 정반대되는 더러움과 가벼움에만 그 누구보다도 끌리는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느낀 스탈린의 공포 정치와 억압적인 사회, 14살의 동성 소년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조차 허락 못해 1년여 동안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아버지 등이 키치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유를 느낄 때에는 오로지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사랑은 배신과 이중성이었습니다. 사비나가 제네바로 망명을 떠나면서 만난 프랑스 출신의 프란츠는 사비나와는 또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정조를 중요시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갑작스레 버린 것을 계기로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사랑하며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아내인 미라클로드도 프란츠에게 버림받으면 자살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혼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프란츠는 다른 사람의 선의와 자비에 자신을 내던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는데 누구보다 안정된 삶을 살던 프란츠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키치를 동경하며 사비나를 숭배했습니다. 사비나는 반대로 프란츠의 유럽적인 이미지를 동경했지만 동시에 속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프란츠가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하자 프란츠를 피해 파리로 뉴욕으로 도망칩니다. 프란츠는 미라클로드에게 이혼을 허락받지 못하고 사비나도 놓친 채 어중간한 상황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과 애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비나는 10여 년 뒤 뉴욕에서 늙은 노부부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생각이 변하는데 자신은 평생 키치를 적이라고 거부했지만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키치를 품고 살았던 것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낱 아름다운 거짓말이자 환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키치로서 권위를 상실해 감동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프란츠는 파리의 애인을 뒤로하고 독일의 여가수, 미국 여배우, 언론인, 교수 등과 같은 지식인들 수백 명이 함께 공산주의 타도를 목적으로 한 캄보디아의 대장정을 떠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기자가 지뢰를 우연히 받고 피를 튀기며 사망했음에도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잠시로 대장정의 숭고함이 더해졌다며 빙글에 웃는 모습 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동경하던 체코나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가 자신이 겪고 있는 대장정, 자신이 살고 있는 서유럽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파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매치기를 만나 둔기를 맞고 어이없이 사망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프란츠를 얽매이고 있던 키치라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다행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영원한 회귀가 주장하는 바는 인생이란 한 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답했다. 가벼운 것이 긍정적이고 무거운 것이 부정적이라고. 그의 말이 맞을까? 이것이 문제다. 오직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런데 인생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인생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은 중요치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애인들에게 이렇게 못을 박았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의 인생과 자유에 대해 독점권을 내세우지 않는 감상이 배제된 관계만이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한 여자와 정사를 나누는 것과 함께 잔다는 것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거의 상충되는 두 가지 열정이라고. 사랑은 정사를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동반 수면의 욕망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작가가 자신의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독자로 하여금 믿게 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그들은 어머니의 몸이 아니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몇몇 문장 혹은 핵심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다. 테레자는 삶의 최고 가치는 모성애이고 모성애란 큰 희생이라고 믿었다. 모성애가 희생 그 자체라면 태어난 것은 그 무엇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 셈이다. 필연과는 달리 우연에는 이런 주술적인 힘이 있다. 하나의 사랑이 잊히지 않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성 프란체스코의 어깨에 새들이 모여 안뜰 첫 순간부터 여러 우연이 합해져야만 한다. 어떤 한 사건이 보다 우연에 얽혀 있다면 그 사건에는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연만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로 나타날 수 있다. 필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 기다려왔던 것, 매일 반복되는 것은 그저 침묵하는 그 무엇일 따름이다. 한 인생의 드라마는 항상 무거움의 은유로 표현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 어깨에 짐이 얹혔다고 말한다.
이 짐을 지고 견디거나 또는 견디지 못하고 이것과 더불어 싸우다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녀의 드라마는 무거움의 드라마가 아니라 가벼움의 드라마였다. 그녀를 짓눌렀던 것은 짐이 아니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다.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는다. 역사도 개인의 삶과 마찬가지다. 체코인들에게 역사는 하나뿐이다. 토마시의 인생처럼 그 역시 두 번째 수정 기회 없이 어느 날 완료될 것이다. 이미 말했듯소서 인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상황, 하나의 문장, 그리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이며 인간적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은유에서 태어난다. 사랑, 그것은 우리의 자유다. 사랑은 에스무스 사인을 초월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사비나의 첫 번째 내면적 저항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미학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녀에게 혐오감을 일으켰던 것은 공산주의 세계의 추함보다는 공산주의가 뒤집어쓰고 있는 아름다움에 가면, 달리 말하자면 공산주의라는 키치였다. 키치는 백발백중, 감동의 눈물 두 방울을 흐르게 한다. 첫 번째 눈물은 이렇게 말한다. 잔디밭을 뛰어가는 어린아이, 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번째 눈물을 이렇게 말한다. 잔디밭을 뛰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 모든 인류와 더불어 감동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키치가 키치다워지는 것은 오로지 이 두 번째 눈물에 의해서다. 키치는 거짓말로 인식되는 순간 빅키치의 맥락에 자리 잡는다. 권위를 상실한 키치는 모든 인간의 약점처럼 감동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초인이 아니며 키치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키치를 경멸해도 키치는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토마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받는 여인으로 차신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토마시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와 타인의 관계가 어디까지 우리 감정, 우리 사랑이나 비사랑, 우리 호의 혹은 증여의 결과인지 또는 어디까지가 개인 간 역학 관계에 의해 사전에 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걔는 결코 낙원에서 추방된 적이 없다. 카레니는 영혼과 육체의 유언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혐오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테레자는 카레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를 자신의 모습에 따라 바꾸려 들지 않았다. 걔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 사랑이다.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간다. 행복은 반복의 욕구이기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토마시가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의 회색이 감돌았고 어색하게 일하는 그 서툰 모습이란 트럭 운전사가 된 의사의 어색함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은 한 남자의 서투름이었다. 그녀는 트럭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만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가슴이 회한으로 묵직해졌다. 그가 취리히를 떠나 프라하로 돌아온 것은 그녀 때문이었다. 그가 프라하를 떠난 것도 그녀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으로 항상 그를 비난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에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지만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단순한 자만심이라고 생각했다. 토마시는 테레자에게 사랑과 성행위는 서로 다른 두 세계라고 했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과 성행위가 다른 두 세계라는 것을 납득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토마시에게 고백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악의 원인은 그녀 자신이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자기 때문이며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고 말이다. 하지만 토마시가 말한다. 테레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은 모르겠어? 인물하니 그건 다 헛소리야. 내게 인물한 없어, 누구에게도 인물한 없어, 임무도 없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데.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의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1984년에 발표된 사랑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담은 소설로 타임의 1980년대 소설 베스트 10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적 측면에서 조명한 소설로 대조적이며 전형화된 4명의 주인공을 통해 진지함과 가벼움, 책임과 자유, 영혼과 순간 등 모순된 사랑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소설에서 니체의 영혼 회귀는 중요한 모티브인데 저자는 영원한 회귀는 없다면서 일회적인 삶 속에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갈등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파괴하는 독특한 서술 형식은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 니체의 영혼 회귀와 교묘하게 대칭을 이루며 형식적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기법을 실험한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영혼 회귀의 모티브는 소설의 형식에서도 드러나는데 형식적 측면이 독특해서 작가는 글에 사이사이 등장하여 개입을 하고 이야기를 정리해줍니다. 언제나 같은 삶을 반복하려던 토마스는 삶의 마지막에는 테레사만 사랑했고 가벼운 삶의 어머니와는 다른 삶을 살려고 신분 상승을 꿈꾸며 토마스만 사랑하던 테레사는 마지막에 무거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키치를 적이라 여긴 사비나는 오랜 방랑 후 노부부를 보면서 키치가 결국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란츠는 갖고 있던 키치는 껍데기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캄보디아의 대장정에서 알게 되면서 결국 각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하나씩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중요한 개념은 키치인데 천박하고 저속한 모조품 또는 대량 생산된 싸구려 상품을 이르는 말인 키치를 통해 이상이나 감동적 이미지만 신봉하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키치의 왕국에서는 가슴이 독재를 행사한다. 키치는 인간들의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핵심 이미지에 호소하는데 키치의 개념을 가져온 이유는 대중들의 맹목적으로 휩쓸리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고 공산주의가 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반응했던 태도를 키치라는 태도로 형상화한 것으로 키치는 모든 정치인, 모든 정치 행위의 미학적 이상이 되며 전체주의로 흐릅니다. 이 소설에서 사비나는 가장 반키치적인 태도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데 이 소설은 1988년 필립 카우프만에 의해 영화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 밀란 쿤데라는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소설가인데 체코가 소련군에 점령당한 후 시민권을 박탈당해 프랑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후 1989년 체코 민주화 이후 본국으로 임시 귀국을 했는데 이 소설은 그가 체코에서 집필한 마지막 소설로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는 상당히 기품 있는 집안에서 루드빅 쿤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루드빅 쿤데라는 작곡가 레오슈 야나체크의 문화생으로 체코의 주요한 음악학자이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948년부터 1961년 사이에는 브루노 뮤지컬 아카데미의 수장이었는데 쿤데라는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웠으며 나중에는 음악학도 공부했는데 이런 음악적 배경은 그의 작품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브루노에서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후 프라하 카렐 대학교의 예술학부에서 문학과 미학을 공부했지만 2학기 만에 프라하의 공연예술 아카데미의 영화학부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화 기획과 희곡 창작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영화 아카데미 아무에서 조교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1950년에는 잠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당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졸업 후 영화 아카데미에서 세계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는데
그는 민주주의 체코슬로바키아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로 당시 이들은 공산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950년에 그와 얀 트레플카라는 체코 작가는 반공산당 활동 죄목으로 공산당에서 추방당했는데 쿤데라는 이 사건을 농담의 메인 테마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1956년에 공산당에 재입당하지만 1970년에 다시 당에서 추방당했는데 1968년 체코의 예술가이자 작가인 바칠라프 하벨과 함께 프라하의 봄에 참여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1975년부터 프랑스에 살고 있으며 1981년에 프랑스 시민권을 땄는데 1984년 대표작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발표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기차를 달리는 속도만큼 비켜난 철로 밖으로 들꽃처럼 피고 지던 그리움이 한 움큼씩 다가옵니다. 이 길 돌아올 즈음이면 저 안개 속에 숨어있는 알 수 없는 풍경들도 그리움 몇 조각 덜어낸 박금숙 그대에게 가는 길.